셔터 아일랜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를 안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1부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후로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까지 왕창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청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1부를 보시고 나서 그동안 4의 법칙에 대해서 추측해 보셨나요? 테디는 의사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4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사라진 레이첼 솔란도의 그 병실에서 나왔던 그 쪽지 말입니다. 축약된 영화 버전이 아닌 원작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의 법칙. 나는 47, 그들은 80이었다. 플러스 당신은 3, 우리는 4. 하지만 67은 누구인가? 자, 어디 테디의 추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47에 그들은 80을 합하면 총 인원은 127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당신은 3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숫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한 뒤에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3이 되고 그러면 13이 됩니다. 우리는 4라고 한 4를 분리해서 1과 3으로 하면 이 역시 13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인 67도 둘을 개별적으로 분리를 하면 6과 7로 되고 그것을 더하면 13이 됩니다. 또한 레이첼 솔란도라는 이름의 글자 수도 RACHEL, SOLANDO니까 총 13개이며 알파벳에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서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나가면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18, 1, 3, 8, 5, 12니까 총 47이 돼서 나는 47이라는 그녀의 말에 들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솔란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19, 15, 12, 1, 14, 4, 15가 되니까 다 더하면 총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80이라는 그녀의 말에 들어맞게 됩니다. 미국에선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녀가 말한 그들은 남편의 가족이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신은 3은 그녀가 죽인 3명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4는 거기에 레이첼 자신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의 A병동과 B병동의 환자를 합치면 42명, 그리고 C병동에는 24명이 있으니까 총 66명이죠. 그러니까 레이첼은 이 환자들 이외에 67번째 환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추리하셨나요? 이 테디의 추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요? 저야 뭐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아무튼 테디는 자신의 추리에 모두들 탐복할 줄 알았겠지만 콜리 박사는 말합니다. 아, 부소장에게서 못 들으셨나 보군요. 두 분이 나가 계시던 오후에 레이첼 솔란도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습니다. 아, 망연자실한 테디. 된장, 괜히 머리만 썼네요. 테디는 레이첼에게 어제 무얼 했었냐고 묻습니다. 레이첼은 남편과 애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남편은 회사로 그리고 애들은 학교로 갔다고 답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그녀가? 미친 소리죠. 그리고 혼자서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꽃은 안 달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또 뭘 했냐는 질문에 레이첼은 테디를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갑자기 안겨서 울기 시작하더니 또 갑자기 당신은 누구냐고 울부짖습니다. 아주 정말 전형적으로 미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진짜 레이첼 솔란도일까요? 어쩐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나저나 테디는 그 암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금방 푼 것일까요? 왜냐하면 테디는 군대에서 정보관으로서 암호 해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이라는 여성과의 면담 후에 테디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콜리 박사는 약을 주고 테디는 또 그 약을 의심 없이 꿀떡꿀떡 먹습니다. 그리고 테디는 또 악몽을 꿉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의 시체들. 시체는 문득 레이첼과 그녀가 죽인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앤드루 레이디스를 만납니다. 레이디스는 성령의 불을 붙이더니 우린 오랜 친구 사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테디에게 담뱃불을 붙여줍니다. 테디에게 있어서 담배는 인셉션의 팽이와 같은 토템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피투성이의 레이첼과 그녀가 죽인 아이들이 보입니다. 원작에서 그녀는 테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신의 돌로레스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꿈속의 테디는 레이첼이자 돌로레스인 그녀를 돕습니다. 이때 테디를 잡은 샷은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입니다. 담배 연기가 다시 테디에게 들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아무리 꿈속이지만 테디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 것일까요? 죽어있던 아이는 테디에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안고 문워킹을 하는 테디. 벤자민 버튼도 아닌데 테디의 시간은 그렇게 거꾸로 갑니다. 호수에 빠져 죽는 아이들을 보는 테디,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아내 돌로레스입니다. 돌로레스는 앤드루 레이디스가 죽지 않았으니까 찾아내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디는 또 꿈에서 깹니다. 그렇습니다. 코브는 테디는 꿈속의 꿈, 그러니까 인셉션에서의 말로 치자면 꿈의 2단계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대신 말러와 막스 리터의 음악에 맞춰 그렇게 셔터 아일랜드와 인셉션은 꿈속의 꿈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꿈속에 있는 건지 현실을 사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테디에게 담배를 건네는 척. 테디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토템을 찾지 못했군요. 그리고 테디는 태풍의 여파로 섬 전체가 정신이 없는 사이에 중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시병동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테디는 처음으로 스스로 성냥불을 켜서 앞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테디는 담배도 성냥불도 없어서 늘 타인이 담배를 주고 불도 붙여줬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당연히 테디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미친,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시병동에서 테디는 조지 노이스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어디 볼까요? 테디는 조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지는 테디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조지와 테디는 같이 이 섬을 탈출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조지는 테디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날 탈출시켜주겠다더니 모두 거짓말이었어. 진실과 정의? 모든 걸 밝혀내야 한다고? 웃기시네. 네 계획은 모두 들통났어.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 모든 건 다 쇼라고. 너를 위한 연극이지. 넌 그들의 덫에 걸린 쥐인 거야. 결국 그들이 이겼어. 그리고 난 결국 붕대로 끌려가서 뇌가 잘린 채 멍하니 살겠지. 그리고 또 돌로레스의 환영이 나타나서 추억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조지는 말합니다.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면 아내를 잊어야 해. 그녀를 놓아주라고. 하지만 테디는 말합니다. 못하겠어.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니까요. 너무나도.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한 그녀는 아직 테디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테디의 심리에 대해서 인셉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re trying to keep her alive. You can't let her go. Dan, these are moments I regret. They're memories that I have to change. But the moment's passed. Whatever I do, I can't change this moment. If I'm ever gonna see their faces again, I've got to get back home, real world.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나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기억의 책갈피가 몇 개쯤 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없나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억의 감옥 안에 있는 셈입니다. 셔터 아일랜드의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 기억에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아픔을 나름대로는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겨우 내가 즐기고 있다고 비아냥되냐라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르게 말해서 당신은 지금 낭만적인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억 속에 사느냐 아니면 그 기억의 감옥을 탈출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지금 테디에게 닥친 일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등대로 직접 가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테디. 밀물이라서 등대에 접근이 불가능해진 테디는 등대 근처에서 동굴을 발견하는데 어라? 그곳에서 진짜 레이첼 솔란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레이첼 솔란도는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리고 자신은 이곳의 의사였었는데 환각성 약물 구매의 문제점과 전두엽 절제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정신병자로 몰려서 환자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포로들을 이용해서 세뇌 실험을 했고 나치와 소련은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듯이 미국은 이 셔터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인간 개조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정신병은 진짜 정신병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빨갱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미쳤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실은 미치지 않았어도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억울해서 난 미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거봐 미쳐서 저렇게 날뛰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미쳤다는 판정을 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3단 논법이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당신은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쳤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너는 빨갱이야 라는 낙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셔터 아일랜드는 현실 인간 세상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솔란도는 아니 진짜 레이첼 솔란도라고 생각되는 이 여자는 테디에게 콜리 박사가 주는 약을 먹었냐고 묻습니다. 먹었죠? 꿀떡꿀떡. 콜리 박사가 아스피린이라고 주는 약과 음식과 커피 그리고 핵심적으로 타인이 주는 담배에는 신경이완제 등의 약물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마비가 오고 환각이 보이고 꿈을 자주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정신병자로 몰고 가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대에선 뇌수술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디가 혼란스러워지는 말, 관객도 덩달아 혼란스러워지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혼자 이곳에 왔고 동료 보안관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척은 함께 수사를 여태까지 하고 있던 파트너 척은 테디의 상상 속의 인물일까요? 그렇다면 테디는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의사였고 진짜 레이첼 솔란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저 여자가 미친 걸까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이 부분에서 누가 진짜 미친 걸까? 라고 같이 간 친구에게 물었을 때 친구는 대답 대신 깊은 심호흡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영화를 3분의 1밖에 안 봤더군요. 하지만 꿈속의 꿈까지 3단계의 깊은 수면을 취했다면서 잘 자게 해줬으니까 아주 좋은 영화라고 별 5개 평점을 주면서 빵긋 웃었습니다. 쓸데없이 해맑은 스타일인 그 친구는 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콜리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디가 콜리 박사에게 파트너인 척을 못 봤냐고 묻자 콜리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혼자 오셨는데 무슨 파트너를 말하시는 건지요? 그러자 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트너라니 무슨 말입니까? 테디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말하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파트너는 원래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테디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불과 몇 초 사이에 파트너가 어딨냐고 물었다가 이번엔 또 파트너라니 무슨 말이십니까? 한다면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테디는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테디는 미쳤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디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셔터 아일랜드의 음모에 말려들어가서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걸까요? 이제 테디는 콜리 박사의 담배도 거절합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군요. 모든 것에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 있다는 레이첼의 말 때문이겠죠? 테디가 이렇게 동문서주하고 있을 때 교도소장과 테디 그리고 자벽부인 흑인 트레이와 테디의 대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영화에서는 교도소장과의 대화는 대폭 줄였고 흑인 트레이와 테디의 대화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냥 원작 소설 그대로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교도소장은 테디에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멍청하지. 먹고 마시고 싸고 들러붙어가지고 새끼를 만들지. 이 섬에 가득한 쥐새끼들처럼. 지진아들, 미친놈들, 이런 놈들 다 없애야지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져. 이 남부에는 죄다 깜둥이 천지지. 깜둥이는 흑인만 깜둥이가 아니라 백인 깜둥이도 있어. 겉은 백인이지만 속은 깜둥이인 거지. 자네도 깜둥이야. 천성적으로 기질이 천박하니까 결국 다리 2개 달린 개새끼지. 세상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트레이는 테디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안관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리짓 컨스가 테디에게 써준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도망가요. 어때요? 겟아웃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인 데니스 루헤이는 2001년에 출간한 미스틱 리버가 밀리언셀러가 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해서 아카데미상을 탔으며 2003년에 출간한 이 작품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연출로 전세계 3억 불 이상의 흥행을 했지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업 영화로는 다소 긴 러닝타임과 약간은 난해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고, 그래서 다른 많은 영화들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테디는 사람들의 이목을 분산시킨 뒤에 등대로 가기 위해서 콜리 박사의 차를 폭파시킵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죽은 아내와 아이가 나타납니다. 아내 돌로레스는 영화 내내 계속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렇게 아이와 같이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레이첼 솔란도는 그렇게 나타난 적이 있지만 돌로레스는 처음인 거죠. 그런데 아이를 죽인 건 레이첼 솔란도가 아니었나요? 왜 돌로레스와 함께 나타났을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돌로레스가 혼자 나타났을 땐 뭐 그러려니 했지만 죽은 아이와 같이 나타나니까 확연히 대비되는 거예요. 왜 돌로레스만 죽은 자답지 않게 살아있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화색이 도는 걸까요? 아이는 저렇게 창백한데 말입니다. 아이는 익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테디의 마음과 정신에 아직 그녀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더욱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등대로 가는 테디. 저는 이미 시작부터 이번 편에는 반전의 결말까지 모든 스포일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스포일러가 많았지만 이후로는 스포일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역시 시청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병동에서 스스로 성령의 불을 붙여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테디는 이제 더 큰 빛을 뿜어내는 등대를 통해 진실을 완전히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 자체가 성냥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대의 제일 꼭대기 문을 열자 콜리 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아키텍처처럼 말입니다. 콜리 박사는 테디에게 말합니다. 레이첼 솔란도는 존재하지 않고 신경이완제를 자네에게 먹인 적도 없으며 지금 테디에게 생기는 환각이나 편두통 그리고 손떨림 등의 증상은 지난 2년간 테디를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한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지난 며칠 동안은 먹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디는 연방보안관으로 며칠 전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이 셔터 아일랜드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고. 그리고 테디는 바로 테디가 그토록 찾던 앤드루 레이디스였고 병원을 탈출했다던 레이첼 솔란도는 죽은 아내인 돌로레스였다고.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전에 말했듯이 군대에서 암호 해석을 했던 테디가 자연스럽게 그 암호 체계인 아나그램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과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 이름들은 동일한 철자수와 알파벳의 순서만 바꾼 재조합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찾던 67번째 환자는 바로 테디. 아니, 앤드루 레이디스 당신 자신이었다고.
아내를 죽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2년 전에 이곳에 입원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제2의 자아를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의 환상 속에 살건 말건 조용히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앤드류 당신은 너무 폭력적이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바로 전두엽 절제술이. 이 영화는 처음엔 세븐, 파이트 클럽,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을 감독했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존하는 감독인 데이비드 핀처에게 연출 제안이 갔었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제2의 자아라는 소재가 그가 연출했었던 파이트 클럽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랬으리라고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테디는, 아니 앤드류는, 그냥 일단은 테디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테디는 그런 모든 콜리 박사의 말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파트너인 척도 그럼 가상의 인물이냐고 외칩니다. 그리고 척이 나타납니다. 테디가 척에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물을 때 테디는 불쌍하게도 울먹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동료 척이 이들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테디에게 있어서 척의 존재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동요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신을 집중하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특유의 연기는 관객을 몰입시킵니다. 이 작품이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정도에서 상을 줬으면은 레버넌트에서 그 험한 꼴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척이었던 그는 바로 시엔 박사였습니다. 사라진 레이첼 솔란도의 주치의였고 테디가 이 섬에 오기 전에 휴가로 이 섬을 떠났다던 바로 그 시엔 박사. 하지만 시엔 박사는 테디의 주치의로서 지난 2년간 테디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테디, 한 남자를 위해서 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연극을 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수용소의 사람들이 그런 정신병자 연기를 그렇게나 잘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들 깐느나 오스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콜리 박사는 말합니다. 네이링 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전두엽 절제술과 같은 끔찍한 방식의 치료 방법을 계속 주장하지만 자신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방법을 통해서 도덕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 둘의 충돌 속에서 마지막으로 콜리 박사의 비수술적인 방식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실험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디에게 행해진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할극을 통한 정신병 치료는 현재도 많은 정신병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단체의 기도원 같은 곳에서도 일종의 역할극을 통해 마음속의 병을 씻어내려는 시도들을 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 거대한 역할극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콜리 박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콜리 박사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테디를 믿으시겠어요? 이제 테디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총을 들고 위협합니다. 콜리 박사는 총을 쏴보라고 합니다. 총은 발사되고 콜리 박사는 피를 흘리지만 그것은 테디의 시점에서만 그렇습니다. 그의 총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테디는 정말 미친 걸까요? 그리고 콜리 박사는 말합니다. 조울증을 앓던 돌로레스는 자살을 하려고 했고 테디는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졌으며 돌로레스가 집에 불을 질러서 자살 시도를 한 후에 둘은 돌로레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호숫가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돌로레스는 의사가 처방해준 의료용 아편 6개월치를 한꺼번에 먹은 다음에 자신의 세 아이를 모두 호수에 빠뜨려 익사시켰으며, 그렇게 죽은 아이 중에 꿈에 자주 나오던 딸의 이름이 레이첼이었고, 그런 아내가 자신을 이 악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자 그녀를 총으로 쐈다. 그래서 테디는 셔터 아일랜드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는 2년 전에 이곳에 입원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제2의 자아를 만들어서 그 제2의 자아인 연방보안관 테디가 범인을 찾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테디는 쓰러집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라도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깨어난 테디는 콜리 박사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린 듯이 말합니다. 허구의 테디를 만드는 이유는 아내가 애들을 죽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아내를 죽인 것을 모두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콜리 박사는 말합니다. 자넨 9개월 전에도 그렇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린 모습이 보여서 치료가 다 된 줄 알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인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name's Andrew Latus, and I murdered my wife in the spring of 52. 다음 날 영화 내내 척이었던 시엔 박사는 테디에게 담배를 또 권합니다. 담배를 끊었다던 테디는 담배를 받아서 피웁니다. 다시 시작이군요. 그리고 테디는 말합니다. 척, 우린 여기를 탈출해야 돼. 여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앤드류는 다시 테디로 돌아와 있습니다. 시엔 박사는 콜리 박사에게 차도가 없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콜리 박사는 네이링 박사와 교도소장에게 뭐라고 말하지만 멀어서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실험은 실패했고 어쩔 수 없이 전두엽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테디는 척에게, 아니 앤드류는 시엔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괴물로 평생을 살겠나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죽겠나? 테디의 아버지가 어린 테디에게 했던 말을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잡아먹힌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테디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자신은 앞으로 어느 쪽이 되어 살 것인지를 결정했지만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원작에도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냉혹한 현실이란 파도, 누군가는 그 파도, 즉 현실에 순응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누군가는 그 파도, 즉 현실을 거스르려고 애쓰다가 결국 파도에 휩쓸려 물고기밥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영화는 테디의 아버지가 테디에게 한 말을 관객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결정하시겠어요? 이것은 매트릭스의 네오가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자네는 괴물로 평생을 살겠나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죽겠나? 라고 테디는 척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테디를 보며 시엔 박사는 깜짝 놀라서 그를 앤드류라고 부르지 않고 테디라고 부릅니다. Teddy? 그렇습니다. 시엔 박사는 깨달은 것입니다. 앤드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테디이길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 테디가 자신의 판단을 천천히 잘 설명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당신은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쳤다라는 3단 논법 기억하시잖아요? 여기서 테디는 어떤 말을 해도 결국 미친놈이 되었을 겁니다. 테디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전두엽 절제술을 옹호하는 네이링 박사와 냉혹한 교도소장이 테디에게 다가오고 수술 도구를 손에 든 자벽부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콜리 박사와 시엔 박사는 그런 테디를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테디는 오히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콜리 박사를 봅니다. 셔터 아일랜드가 OSS와 연관되어 있고 HUAC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오는 곳이며 빨갱이로 낙인 찍힌 인물들 중에서 문제가 심각한 반항적인 인물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뇌수술을 통해서 바보로 만드는 곳이며 그런 진실을 파헤치고 그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려던 테디의 목적을 눈치챈 셔터 아일랜드의 운영진이 사건을 은폐하고 테디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디를 유인해 이 모든 일들을 벌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탈출한 정신병자를 찾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일까요? 테디는 괴물일까요?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응원해줘야 될 안타까운 정의의 투사일까요? 이 섬은 원래 쥐로 가득합니다. 이 쥐는 원작에서 몇 번이나 인간에 비유됩니다.
특히 셔터 아일랜드 앞에 작은 바위 섬에 가려고 길을 쓰는 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봐야 하루 중에 한두 시간만 물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잠기는 그 작은 바위로 조금이라도 섬을 떠난 그곳에 가 닿으려고 애를 쓰는 쥐. 마침내 그런 쥐들 중에서 단 한 마리의 쥐가 그 작은 바위에 가 닿는 것을 본 시엔 박사의 회고일기가 책머리에 있습니다. 그 쥐는 당연히 테디를 상징하겠죠. 테디는 그 작은 바위에 가려고 길을 쓴 쥐입니다. 이제 테디는 전두엽 절제술을 받고 착하고 순한 괴물로 죽은 듯이 살겠죠. 하지만 과거의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꿈의 세계에서 사랑했던 아내와 아이들과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괴롭지만 현실을 사는 것과 행복하지만 꿈속에 사는 것.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영화를 보시면서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아무튼 테디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영화와 원작은 그렇게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의 다른 버전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나름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제 버전의 테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론이죠. 전두엽 절제술을 받기 직전에 테디는 다시 탈출합니다. 등대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해변에서 정신을 차리면 또 다른 섬에서 눈을 뜹니다. 그의 눈앞에는 죽었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아내도 같이 있네요. 설마 또 미쳐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죽이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인셉션 아일랜드입니다. 테디인지 코브인지 헷갈리니까 이젠 그냥 배우 이름대로 레오라고 하겠습니다. 레오는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러고 있는데 다시 나타난 콜리 박사는 말합니다. 자넨 미친 게 아니었어. 자넨 천재적인 해커였는데 세계 각국의 외교 비밀들을 해킹해서 폭로했고 전 세계에 수배령이 내려졌었지. 마침내 미국 정보기관에 체포된 자네는 셔터 아일랜드에 감금되었던 거야. 그리고 물고문을 받고 자네를 약물로 중독시켰지. 이제라도 자네의 인생을 되찾으려면 자네의 머릿속에 그들이 주입한 자네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만 하네. 사실 자넨 결혼을 한 적도 없거든. 그들이 자네에게 주입했던 아내와의 기억이라고 해봤자 온종일 팽이치기나 하고 해변에서 모래장난이나 하다가 심심해지면 마약하고 환각에 빠지는 게 다야. 별로 상쾌한 기억도 아닌 거지.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니까 길거리를 걸어도 자꾸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걸세. 그러면 자네는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저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네. 그리고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병원에 끌려가겠지. 그리고 재활치료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결코 자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진짜 얼굴은 이렇거든. 그녀는 위험하네. 아주 위험하지. 또 애들을 죽일지도 몰라. 결국 불을 지르거나 뛰어내려 자살을 하거나 기차에 깔려 죽거나 총에 맞아 죽겠지. 어떤 걸 선택해도 결과는 같아. 그녀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 카르마의 윤회지.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네에게 말할 걸세. 셔터 아일랜드로 갈 건지 인셉션 아일랜드로 갈 건지 결정하라고 말이야.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섬은 안 돼. 어떤 섬이든 아일랜드는 탈출하게 되거든. 그리고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고 할 거야. 팽이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거고 두 집 살림한 자네를 원망하면서 난리를 치겠지. 하지만 마침내 자네는 그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지. 더 이상 그녀가 현실엔 존재하지 않게 된 거야. 이제 그녀를 보내야 해. 그리고 자네는 마침내 등대에서 어릴 때 사라진 자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지. 셔터 아일랜드에는 해적들이 금괴를 숨겨놨다고 아버지가 말했었다고 했었지. 그건 사실이었어. 아버지는 엄청난 갑부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처에게 재산을 다 넘기고 자네에게 남긴 유산은 꼴랑 바람개비 한 개였다네. 결국 자네는 야마도라서 셔터 아일랜드를 모두 폭파했지. 그렇게 콜리 박사에게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게 된 테디, 아니 코브, 아니 레오는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 레오는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 셔터 아일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해탈하지 않는 한 영원한 윤회의 덫에 걸린 거죠. 그리고 결국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테디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해피. 제 버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셔터 아일랜드는 라스트 오브 아스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중간중간 테디의 시점으로 VR 게임이 펼쳐지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리뷰 에세이는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전업이 아닌 이상 스크립트를 쓰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일주일에 한 편은커녕 2주일에 하나도 만들기가 힘들 지경이거든요. 오늘은 작자 미상의 고정 멘트가 좀 더 의미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Tears won't help.